아니, 어머니도 너무 속 좁게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머니도 어차피 원룸 가셔서 따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제가 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집에 너네들이 들어와 눌러 앉으면서 나를 원룸으로 쫓아내고 네 친정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눈치구나?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니?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집살이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너가 대체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데?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전부 내팽겨치고 놀러 갔다 오면서 그거 내가 다 하지 않았니? 어머, 뭐가 됐건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죠. 그래 백번양보해서 시집살이라고 치자.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집에서 합가하자고 한 건 너네들이야.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합가하자고 말하면 안 됐지. 그리고 제가 시집살이를 안 했다고요? 어머니는 맨날 잔소리 하시잖아요. 당연하지 너네들 밥 한 번 한 적 있니? 아니면 너네들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한 적 있니? 같이 살면서 서로 지킬 거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잖니? 맨날 집안일 나한테 떠맡기고 내팽겨쳤으면서 시집살이라고 웃기지도 않구나? 선용 씨가 반박을 하자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심선용 씨입니다. 한평생 당차게 살아온 선용 씨였지만 자식들의 뻔뻔한 행동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용 씨는 오래전 술과 유흥을 즐기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한평생 하나뿐인 아들 준석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아내 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고 겨우 노후를 즐길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행복한 날들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선용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몇 해 전 봄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주말 오후. 아들 이준석과 며느리 최윤경이 선용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선용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몇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또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용 씨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사고라도 친 거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모여서요. 엄마 괜찮으면 같이 살면 어떨까요? 선용 씨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이 나와?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아들이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얼른 돈 모아서 나갈게요. 몇 달, 아니 1년만이라도.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고 손주도 봐주시면서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제발요. 선용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고 있어.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죠. 처음에는 밥을 먹자며 또 어떤 날은 커피를 마시자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급기야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6살배기 손주의 맑은 눈빛을 보며 선용 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외롭지도 않으시고 손주랑도 더 자주 보실 수 있고요. 며느리의 말에 선용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난데 그걸 떠나서 너희는 정말 괜찮겠어? 난 살아온 방식이 있고 너희도 너희 방식이 있을 텐데.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 어머님, 저희가 잘 맞춰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아요. 며느리 윤경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달간의 설득 끝에 선용 씨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집안일은 다 같이 하는 거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너희 식구 밥까지 다 해줄 순 없어.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하기로 하자. 아들 내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불과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아침부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애 좀 봐주세요. 선용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경아,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집 정리부터 해야 하지 않니? 어머님이 워낙 깔끔하시니까 제가 하면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선용 씨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자고 했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오늘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미리 잡아놔서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오늘만은 매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은 모두 선용 씨의 몫이 됐고 손주 돌보기도 자연스레 할머니의 일이 되어버렸죠. 어머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며느리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한가득했죠. 윤경아, 마트는 왜 이렇게 오래 다녀오니? 아, 친구를 만나서 좀 수다 떨다 왔어요. 어머님, 애는 잘 놀았죠? 아참, 밥 먹을 때 정량으로 주셔야 해요. 살찌면 안 되거든요. 선용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나도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다 취소했잖니? 어머님도 약속이 있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다음엔 꼭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주말에 여행 다녀올게요. 윤경아, 매주 이러는 거 아니지? 매번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살면 지킬 건 지켜야지. 어머님도 손주랑 있으시면 심심하지 않으시니까 서로 좋잖아요. 선용 씨는 이제 참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너희가 편하자고 이러는 거 아는데 도가 지나치다. 약속했잖아. 서로 배려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 그래도 좀 봐주세요. 라며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못 들은 척 가버리거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었죠. 다른 시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고마운 줄 모르시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집안일을 선용 씨에게 밀었죠. 설거지가 밀려 있어도 빨래가 쌓여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선용 씨가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친구들하고 등산이나 다니시고 주책이에요. 나이 있으면 집에서 쉬시는 게 좋죠. 괜히 나갔다가 관절 안 좋아져요.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먹으면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니? 아니, 그렇잖아요. 괜히 다치기라도 하셔봐요. 병원비만 나가고. 그게 다 자식 고생시키는 거니까 자중하라는 말이죠. 자식 고생시킨다고. 누가 들으면 저번에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네들이 병원비라도 내준 걸로 알겠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등산 나가서 다칠까봐가 아니고 손주 봐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니? 윤경아, 나도 사람이야. 내 나이대로의 삶이 있고 친구도 있어. 그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아이 봐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내 생활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하잖니? 며느리의 말에 선용 씨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괜히 합가를 받아들인 것 같구나. 문화센터도 그만두고 등산 모임도 빠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의 아침을 챙기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교할 때 마중 나가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용 씨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내외가 어느 날 저녁 심각한 표정으로 선용 씨를 찾아왔을 때 선용 씨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죠. 아들 내외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선용 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 내외가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용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이제는 너네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불안하다.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들은 옆에 앉은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체 뭘 고민했는데 그렇게 뜸을 들이니? 선용 씨는 이미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 내외가 수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긴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좀 불편하고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래서 선용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좋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근처에 있는 새 건물인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뭐라고? 원룸을 왜 알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구나. 선용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정도만 거기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서로한테 힘들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용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가 하는 말은 나보고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애기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른 말을 보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엄마 표정을 보면 지쳐 보여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세 식구인데 원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그냥 원룸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월세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선용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희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까지 키워주는데 너희들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불편해도 내가 불편하지.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도 잔소리 듣기 조금 힘들고요. 그건 너네들 할 일을 나한테 떠넘겨서 아니니? 각자 맡은 일을 알아서 잘하면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아들이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지내시고. 애초에 너네들이 여기에 들어온 건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니? 어머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원룸으로 갈 순 없잖아요. 3인 가족인데? 며느리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선용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까 원룸에도 충분하실 거예요. 대신 원룸 월세는 저희가 내드린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선용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합가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집안일은 내팽겨친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아들은 무심하게 TV만 보고 있었죠. 마치 아까 있었던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는데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용 씨는 밤새 병원을 뛰어다녔죠. 너네 어디 갔니? 애가 이렇게 아픈데 제정신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이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곧 갈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귀가했고 그마저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술을 먹고 있었어서?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윤경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애가 이렇게 아픈데. 선용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있었죠. 저희도 이럴 줄 알았나요? 며느리의 말에서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용 씨는 뭔가가 확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지. 애네들은 나를 가정부쯤으로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의 아침을 챙기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선용 씨는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가면 이 꼴 안 보니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겠어. 결국 어느 날 아침 선용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너네 이번에는 약속 지키거라. 인연은 너무 길고 딱 1년이다. 아들 내외는 예상보다 쉽게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가 좋은 원룸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용 씨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쉽게 기쁘게 어머니를 내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죠.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곳은 하나같이 좁고 낡은 원룸뿐이었죠. 어머님, 여기 좋지 않아요? 마트도 가깝고. 윤경아, 여긴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 에이, 어머님은 너무 까다로우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결국 선용 씨는 30년 넘게 살았던 자신의 집을 뒤로하고 조그마한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짐을 옮기는 날에도 바쁘다며 도와주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가 짐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사 첫날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아침 일찍 누군가의 밥을 차려줄 필요도,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식들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오히려 훨씬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선용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원룸 앞 작은 슈퍼에서 반찬거리를 사들고 나오던 선용 씨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낯익은 얼굴. 안사돈이었습니다. 꽤나 밝은 표정으로 쇼핑백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이 선용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지?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선용 씨는 안사돈을 피해 슈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안사돈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맘 편히 사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셨죠? 그래, 그동안 시집살이 힘들었지? 사돈도 자식 생각하면 진작 나가셔야지 눈치가 없으셔. 그래도 이제 손주도 보고 너희랑 같이 살 생각하니 좋다. 아까 사왔던 장조림도 해줄게. 슈퍼 안에 서 있던 선용 씨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경아, 방금 안사돈을 거리에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오셨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요, 저희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셔서. 당분간만 저희랑 같이 지내려고요. 뭐라고? 저희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롭대요. 저희랑 같이 있으면 손주도 보시고 좋을 것 같아서. 뭐? 너네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원룸으로 보내놓고 내 집에서 너 친정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니? 선용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말해봐, 뭐가 다르다는 거야? 며느리는 뻔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저희 엄마가 제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편하시니까 서로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용 씨의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눈치구나?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니? 아니, 어머니도 너무 속 좁게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머니도 어차피 원룸 가셔서 따로 사시는데 저희 엄마 저희가 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집에 너네들이 들어와서 눌러 앉으면서 나를 원룸으로 쫓아내고 내 친정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게 헛웃음이 나온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집살이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너가 대체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데?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전부 내팽겨치고 놀러 갔다 오면서 그거 내가 다 하지 않았니? 어머, 뭐가 됐건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죠. 그래 백번양보해서 시집살이라고 치자.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집에서 합가하자고 한 건 너네들이야.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합가하자고 말하면 안 됐지. 그리고 제가 시집살이를 안 했다고요? 어머니는 맨날 잔소리 하시잖아요. 당연하지 너네들 밥 한 번 한 적 있니? 아니면 너네들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한 적 있니? 같이 살면서 서로 지킬 거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잖니? 선용 씨가 반박을 하자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됐다. 너네 마음 잘 알았으니 이만 끊겠다. 그때 문득 서랍장에 보관해둔 등기부등본이 생각났습니다. 선용 씨는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물 내놓으신다고요? 네. 바로 오늘이요. 최대한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파신다고요? 그래, 소식 참 빠르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쪽팔려서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지금까지 너네 사정 많이 봐줬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준서가 너도 보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구나. 엄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내쫓는 건 부모도리가 아니죠. 부모돌이? 너 말 한번 잘했다. 너는 자식돌이를 얼마나 잘했길래 부모돌이를 운운하는 거니? 제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됐다. 곧 매수자 나올 거니 이사 준비하거라. 나도 집 팔리면 너네들 꼴 보기 싫어 시골로 내려갈 거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안사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그래도 자식 집인데 어떻게 내쫓으실 수가 있으세요? 선용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 집이요? 여긴 내 집이에요. 저도 제 딸이 시집살이 하고 있을 때 많이 참았어요. 딸 가진 부모로서 요즘 같은 시대에 시집살이 하는 거 지켜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사돈 시집살이라뇨? 따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집에 있으면서 시집살이를 한 게 누구인지.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깟 일 가지고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같은 말 반복하실 거면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말할 기운도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결국 그들은 발걸음을 돌렸죠.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네, 계약하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매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는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선용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선용 씨는 강원도의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죠. 자식들은 이미 난리가 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질려 선용 씨는 연을 끊겠다 다짐했습니다. 선용 씨는 정원을 가꾸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날씨 참 좋다. 문득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짐을 싸들고 나가던 모습, 안사돈의 한숨소리, 며느리의 울음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는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죠.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가꾼 채소들을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김치를 담가 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오랜만에 연락하는 서울 친구였습니다. 어머, 영자야? 선용아, 잘 지내니? 그럼 여기가 천국이야. 꼴 보기 싫은 자식들 안 봐도 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전화했어. 내 아들 얘기 들었니? 선용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아들이 장사 한번 해본다고 대출받은 거 다 날리고 망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내 안사돈도 양로원으로 가고 와이프랑은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어. 내가 그 집 팔고 나간 뒤로 다 무너져 내렸다더라. 그래? 세상 일이란?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 후회하더라.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와서 알았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래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 맞아. 근데 안사돈이 양로원에서 매일 내 욕을 한다더라. 자기 딸 이혼하게 만든 게 다 너 때문이래. 참. 내가 뭘 했다고. 그 나이 먹도록 철이 안 들었어, 그 사람. 그러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낯익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한 탓에 편지를 보낸 듯 하였죠. 어머니, 저 준석입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자식놈 키워놔도 다 소용없더라. 그리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이 바람에 씻겨나가듯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